다들 궁금해하시는데 지난 2주 동안 비만 정보 프로젝트에 직접 도전하셨던 참가자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단 2주 만에 따라하면서 염증 덩어리인 지방을 빼고 허리를 세워서 전신 순환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어떤 상태였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비만 프로젝트 참가자 김영철. 그는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몸에 이상 증상까지 생겼다는데 한 1년 반 정도 됐죠? 갑자기 살이 불어갖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봤더니 당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살이 찌면서 건강 악화는 물론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다는 김영철 참가자. 살이 찌면서 양말을 신을 때 제 팔이 발에 잘 안 닿습니다.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비만 정복 프로젝트에 참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가족한테 잘하고 싶어서 오래 살고 튼튼하게 버팀목이 되고 싶어서 살을 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비만 프로젝트 참가자 김미화. 쉽게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아픈 곳이 많아졌다는데 복부에 살이 찌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또 잠잘 때 등도 아프고 또 아프니까 또 잠을 설치고 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살이 찌고 나서 각종 통증과 함께 몸 곳곳에 질병까지 찾아왔다는 그녀. 대사증후군이나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또 고지혈 이런 것이 다 이 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아까 그분들이 아니셔. 배 어디 갔어요? 배 어디 갔어?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뱃살 빼는 거기 때문에 2주 정도 뭐 해봐도 얼마나 빠지겠어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진짜 2주 전이에요. 뭐 한 달 전, 2달 전 아니고. 아니 이게 더 놀라운 게 2주잖아요. 2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빠지지 않는 뱃살을 2주 만에 그러게 지금 말이에요. 확 떨어졌어요. 말도 안 돼.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일단 인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미아 씨부터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위해서 꼭 살을 빼야만 했던 김미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린 딸에게 건강한 아빠가 되기 위해 관리가 필요했던 김영철입니다. 두 분 몸에는 지금 보기에도 이렇게 확 달라진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의 수치상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김미아 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김미아 씨는 처음에 체중이 85.4kg이었죠. 허리 둘레는 무려 110.5cm. 네, 모두 다 정상 범위를 넘어선 고도 비만 상태셨고요. 특히 복부 비만이 아주 심각하셨죠. 문제는 이 몸속의 염증 덩어리, 이 지방들이 콜레스테롤까지 높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혈압까지 높은 상태로 만들어서 이 상태로 계속 계시다가 보면 뭐 언제 혈관 질환이 문제가 생겨서 터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태다라고 보였습니다. 수치만 봐도 뭐 굉장히 걱정이 되는 수치예요. 근데 과연 우리 브라이언 말대로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2주 만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자, 결과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비만으로 고통받았던 과거. 하나 오늘 푹살 넣어가지고 여기를 싹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게 살이 찌니까 무릎 관절이라든지 어깨라든지 모든 곳이 다 아파서 일단 일상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빨래하기도 힘들고. 2주 뒤 비만 정복 프로젝트 결과는? 김미아 씨가 2주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에는 네. 체중은 3.4kg이 빠진 82kg이 되셨고요. 와. 허리둘레가 무려 12.5cm가 빠진 98cm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였던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163으로 정상 수치가 되셨고요. 그리고 혈압도 정상보다 아직 살짝은 높으시지만 148에 86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혈관 질환의 위험성으로부터 조금 해방이 되셨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대로 계속 하신다면 혈압 조절도 더 잘 하시고 더 혈관 질환도 더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어떠신가요, 선생님? 정말로 단 2주밖에 안 지났는데
희망이 보인 거죠. 내려가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낮추셔서 오래오래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아직 센티미터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허리 돌리는 인치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홍덕희 씨 계산해봤어요. 몇 인치가 준 거예요? 지금 2주 만에? 거의 4인치죠. 4인치가 2주 만에 줄었어요. 우리가 1인치 줄이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뱃살이. 이건 정말 놀랄 만한 결과예요. 네, 저는 변비가 굉장히 좀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그 식단 그걸 먹고 속이 많이 편하고 일단 변비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비가 해결이 되면서 제가 부종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예, 다리도 많이 붓는데 다리 부종이 제가 생각할 땐 3분의 1은 빠진 것 같아요. 부종이 지금 거의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요실금이 있었는데 요실금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또 하여튼 이 삶의 의욕이 굉장히 좀 이제 전에보다 좀 강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김영철 씨. 그 배가 없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렇다면 김영철 씨의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살이 찌면서 여러 가지 아픈 데가 많은데요. 첫째, 무릎 같은 게 많이 무리가 가고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허리 일어날 때 허리 아파갖고 장시간 서 있지도 못하고요. 꼭 건강을 되찾아서 가족하고 같은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꼭 살을 빼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 뭐야? 아니, 체중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줄어요? 너무 2주 만에. 2주잖아요. 김영철 씨의 경우 체중은 무려 6.4kg이 빠졌죠. 97.3kg가 되셨고요. 허리 둘레는 15.5cm가 줄었어요. 그래서 현재 103cm시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중성지방 수치가 단 2주 만에 223에서 140 정도가 빠진 83으로 정상 수치에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 착한 콜레스테롤도 38 좀 부족한 상태셨는데 9가 올랐어요. 그래서 47로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김영철 씨는 이뿐만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또 있었는데요. 또 있어요? 앞서 당뇨가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당시에 당뇨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당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100 이하가 정상인데 무려 174였습니다. 그런데 2주 프로젝트를 하고 나신 뒤에 놀랍게도 공복 혈당 수치가 73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진짜 많은 변화를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이 프로젝트 참여하기 전에는 움직이는 것도 무지하게 귀찮고 힘들어하고 또 몸이 나쁜 게 이렇게 나빠지는 게 몸으로 느껴졌고 앞으로 불안한 마음이 진짜 많았었습니다. 프로젝트 참여하고 나서는 선생님, 원장님께서 가르쳐주신 식단대로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살 빠지고 활기가 돌아오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면서 말도 안 돼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엄지장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말도 안 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엄지장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자, 2주간 최선을 다해주신 두 분께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밥 먹고 났는데 빵 먹게 되고 빵 먹고 났는데 떡 먹게 되고 떡 먹고 났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그리고 났는데 또 배부른데 뒤돌아서서 또 있으면 과일 먹고 정말 열심히 먹더라고. 제가 오죽하면 좀 쉬었다 먹어 그럴 정도로. 이런 모든 증상들이 다 비만 식욕 때문입니다.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 자, 근데 김시환 선생님, 제가 좀 놀란 게 그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그 염증 덩어리인 지방은 한 번 생기면 잘 안 빠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지난 2주 동안 뭘 어떻게 하셨길래 지방을 뺄 수가 있었던 거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네, 바로 비만 식욕을 잡았기 때문이죠. 비만 식욕을 잡아라. 아니, 식욕은 식욕이지 왜 또 거기에 비만을 아니 비만을 어떻게 뭐 불러오는 식욕인가요? 비만을
뭐 이렇게 쫓아가는 식욕인가요? 이거 뭔가요? 우리 몸에는요 여러 가지 안정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뜨거운 걸 만지면 반사적으로 손을 떼게 되죠.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을 때 어느 정도 먹고 배가 부르면은 부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먹기 싫어지는 멈추게 돼야 됩니다. 이게 자동적인 안정 장치가 되는데 그게 바로 식욕 조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식욕이라는 것이 고장이 나게 되면 이 먹는 것 자체가 자제가 안 돼요. 그래서 먹어도 배가 고프고 밥 먹고 나서 조금만 지나도 또 허기가 지게 되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달달한 거 땡기고. 그렇죠. 네. 단 거 더 땡기고 단 거 먹고 나면 또 더 먹고 싶고. 네. 이런 모든 증상들이 다 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이 작동이 자체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이 비만 식욕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비만이 더 가속화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나는 게 맞아. 왜냐면 정말 살이 찌는 타이밍에는 먹고 뒤돌아섰는데 막 이렇게 속이 울렁울렁 거리는데도 또 먹게 되고. 아, 그래요? 밥 먹고 났는데 빵 먹게 되고, 빵 먹고 났는데 떡 먹게 되고, 떡 먹고 났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그리고 났는데 또 배부른데 뒤돌아서서 또 있으면 과일 먹고. 제가 딱 살짝 출산하고 이게 배가 불렀다가 들어가서 그런지 위도 그만큼 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밥을 먹으면서 바로 이거 먹고 후식은 뭘 먹지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 정말 열심히 먹더라고. 제가 오죽하면 좀 쉬었다 먹어 그럴 정도로 밥 먹고 얼마 안 돼서 간식을 화를 많이 낸 게 정말 제가 좀 식욕 이게 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먹으면 아이가 또 막 괴롭히잖아요. 뭐 깨거나 잘 때 먹으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신경질적이 돼서 남편한테 안 보였던 모습을 막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정말로 많이 먹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변에서 보통은 그만 좀 먹어라 하면서 그 사람을 탓해요. 그리고 본인의 스스로도 나 왜 이렇게 많이 먹지 하면서 본인 걱정, 고민을 하는데 보통은 자책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니고 이 호르몬, 이 자체 기계가 고장이 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신 거죠. 자, 그렇다면 박민경 선생님, 혹시 그 비만 프로젝트 진행했다는 체험단 우리 두 분도 이 비만 식욕 때문에 살이 쪘다고 보신 겁니까, 그럼? 네, 맞습니다. 실제로 2주 체험을 하신 김미아 씨, 김영철 씨도요. 계속해서 이 쌓인 지방들 때문에 호르몬이 고장이 나니까 그 주체할 수 없는 비만 식욕이 있으셔서 음식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때문에 장기가 밀집돼 있는 복부에 더 살이 많이 쪄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럼 지금 보면은 지금 2주 만에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비만 식욕을 잡았으니까 살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비만 식욕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있습니다. 비만 식욕을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 2주. 2주만 식욕 억제 식단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억제 식단. 그러면은 이 식단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식단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비만 식욕 때문에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고 살은 자꾸 찐다 하는 분들은요. 일단 식욕 억제 식단을 통해서 이 비만 식욕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 식단의 핵심이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설마 열어봤는데 얼음 아니에요? 막 칼로리 낮은 거? 여러분 진짜 궁금하시죠? 얼음만 먹어.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면 두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분들이 성공 사례. 네,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공개해 비만 주세요. 식단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공개합니다. 엄지의 제왕! 뭐야? 종이컵입니다. 이걸 불려서 먹나? 아니 잠깐만 종이컵 안에 뭐 들은 것도 아니고요? 네, 이 종이컵만으로 단 2주 만에 비만 식욕을 잡는 식단을 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종이컵 1, 2, 3 식단입니다. 종이컵 1, 2, 3? 간단한데요. 종이컵 다 있으시죠? 네. 이걸로 계량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먹는 밥량은요, 종이컵으로 쌀 1컵. 하루요? 하루? 아, 네. 밥이 아니고 쌀. 쌀. 깜짝이야. 밥이니까 깜짝이야. 깜짝 놀라고 있어. 쌀. 밥으로 드셔도 됩니다. 큰일 나시면. 네, 쌀 1컵. 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두 번째, 단백질은 종이컵 2컵. 하루에. 하루에 네. 2컵. 이 대략 1kg, 체중 1kg당 네. 이 단백질이 1g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다. 그러면은 하루 섭취 단백질이 한 60g 정도를 섭취를 하셔야 돼요. 어렵죠? 어렵죠? 쉽게 그냥 단백질은 하루 2컵이고요. 네. 그리고 하루에 먹는 채소는 3컵입니다. 네.
이렇게 단 2주 동안만 종이컵 1, 2, 3 식단대로 드시면 비만 식욕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일하고 우리가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종이컵 갖고 다니면서 내가 쌀량이 이렇게 많나 1, 2, 3 이걸 어떻게 일하면서 외출하고 그러게요. 할 수가 네, 없어. 네, 맞습니다. 이거 매일매일 드실 때마다 재기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종이컵 1, 2, 3 식단대로 드실 수 있는 비법을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밖에 나가셔도 바로 2주 만에 비만 식욕을 잡는 단백질 만점 주먹밥. 비만 식욕을 잡는 간편 식단 단백질 만점 주먹밥 지금 공개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요. 제가 직접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미쌀입니다. 종이컵 1컵 분량의 현미쌀을 밥을 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거를 다 넣습니다. 그리고 종이컵 2컵 분량의 단백질인데요. 달걀을 4개. 달걀을 4개를 으깨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삶아서 으깬 네, 거군요. 삶은 달걀입니다. 네. 네, 요거를 또 붓고요. 그대로 다 붓겠습니다. 오, 양이 많아져요. 그러네요. 기분 좋은데? 그리고 세 번째로 종이컵 3컵 분량의 시금치인데요. 이 데치니까 양이 좀 줄었어요. 네. 요것도 이제 데치기 전에 세 컵인가요? 네, 3컵이요. 그리고 이 채소의 경우는 양을 좀 더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최소 3컵은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꼭 시금치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단백질 드세요라고 하면 고기나 달걀 정도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음식에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현미쌀 안에도 단백질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채소들 중에는 또 시금치가 의외로 단백질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드렸고요. 이 외에도 비타민 A나 철분들이 아주 풍부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젊은 여성분들 중에 생리량이 많은 분들, 빈혈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철분 공급도 중요한데 그때 그 철분도 풍부한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시금치가 참 좋구나. 채소를 꼭 시금치만 넣어야 돼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네. 되게 열려 계시는 거 채소를 드실 때는요, 잎사귀 채소면 뭐든지 다 괜찮아요. 근데 다만 뭐 저기 당근이라든지 단호박이라든지 이런 열매나 뿌리 식품들은 아무래도 칼로리가 또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잎사귀로 돼 있는 채소를 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는 요걸 넣습니다. 현미밥과 시금치, 으깬 달걀을 넣고 간장 반 스푼, 참기름과 깨소금을 한 스푼씩 넣어서 간을 맞춰준다. 만약에 이게 양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더 먹고 싶은 분들은 여기 달걀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지금 현재 달걀이 4개 들어있는데 여기서 한 2개 정도 더 추가해서 6개까지. 네, 그래서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6개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죠? 네, 이제 버무리죠. 여기에 하루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외출하실 때 드실 정도 분량으로 이제 만들어서 하나만 주먹밥으로 만들어 보세요. 가지고 나가시면 되죠. 이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거기다가 소고기 좀 쓸어놓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달걀만 먹기 너무 그러면 그 우둔살이나 그 지방 적은 고기 좀 해서 맞습니다. 네. 고기를 네. 장조림같이 살살살 쓸어서. 여기 표정들 보니까 다들 고기에 대한 그러니까 갈망이 누가 있어요. 네. 제가 대표로 저는 얘기했어요. 사실은 실제로는 많이들 추천드립니다. 보통 고기들 중에서 싼 고기들, 소고기나 돼지고기, 네. 기름이 적은 고기들 보통 싸요. 안심. 근데 그 고기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기를 같이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그치. 근데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자꾸 레시피가 복잡해져서 까먹으실까 봐 쉽게 간단하게 그냥 레시피가 간략하게. 아무리 복잡해도 고기 좀 넣으라 그러면 금방 외워요. 예. 목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힘이 너무 센가 봐요. 주먹밥은 잘 만드시네. 네. 예. 우리 김미아 씨하고 김영철 씨 2주간 지금 드셨잖아요. 만점 주먹밥 드셨는데 저희는 좀 배고플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괜찮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먹던 음식보다 간이 좀 심심해서 좀 그랬었는데 한 이틀 정도 먹으니까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또 담백하고 참기름이 들어가니까 또 고소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금치가 이렇게 식감이 좋아서 든든했습니다. 네, 우리 김영철 씨. 네, 저랑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뭐 처음에 좀 배고팠지? 이 정도 가지고는. 처음에 저는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저기 4개보다 달걀 1-2개 더 넣어서 먹어도 된다 그러시길래 6개씩 해갖고 먹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허기가 안 지고 포만감이 들더라고요. 지금 봐도요, 그렇게 뭐 먹어도 뭐 배고프거나 뭐 허기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뭐
단백질 풍부하죠. 계란을 6개를 넣어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배고프시네. 고소하지. 맛있어? 맛있는데요? 맛도 좋고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해서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맛이 없을 거라는 전제로 저는 차라리 양을 줄이지 다이어트 식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맛이 고소하고 현미랑 이런 시금치랑 계란이랑 들어가고 여기 간장이랑 참기름 살짝 들어갔는데도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맛있나 보다. 맛있어요. 그게 좋네. 단백질 만점 주먹밥 만들기. 먼저 현미밥에 데친 시금치와 으깬 달걀을 넣는다. 참기름과 깨소금, 간장으로 간을 맞춰준다. 한 끼 분량으로 뭉쳐주면 완성. 단백질 주먹밥으로 비만과 이별하세요. 맨날 주먹밥 똑같은 거 먹으니까 지겨워서 다르게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단백질 만점 주먹밥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은 기름기가 적은 돼지고기와 양배추를 준비한다. 밥 한 공기에 종이컵 3컵 분량의 익힌 양배추와 삶은 돼지고기 60g을 넣는다. 한 끼 분량으로 동그랗게 말아주면 돼지고기 주먹밥 완성!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주먹밥. 깻잎과 함께 기름기가 적은 소고기 60g을 넣는다. 동그랗게 말아주면 고소한 소고기 주먹밥 완성! 자, 비만 식욕을 잡아주는 종이컵 123 식단과 함께 이 단백질 만점 주먹밥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먹으면서 이 비만 식욕을 잡으면요. 혹시 대사증후군도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컵 123 식단을 통해서 네. 비만 식욕을 잡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사증후군도 잡아야겠죠. 저희가 아직 안 잡은 거였어요? 지금 잡기 시작한 거예요. 잡으러 갔죠, 이제. 네, 잡아야죠. 잡아야죠. 그래서 먹기만 해도 몸속에 있는 나쁜 지방을 누기는 네. 대사증후군을 잡는 핵심 식재료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 식단, 식재료. 예. 퀴즈 있어주세요. 엄지의 호두! 호두였네요. 아니, 근데 호두가? 네, 바로 나쁜 지방을 녹이고 대사증후군을 잡는 호두입니다. 몸에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송지현 씨 많이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호두 좋다고 해서 막 멸치볶음 할 때 호두 막 집어넣고 음식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치매 예방에 좋다고 또 맞다. 이제 하루에 몇 개씩 먹어야 된다. 뇌처럼 생겨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송찬 씨처럼요, 호두를 그 반찬으로 만들어서 자주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호두는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오메가3 성분이 아주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오메가3의 효능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메가3는 대사증후군의 가장 주요한 또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혈액 응고작용을 또 막아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죽상동맥경화 학회지에 따르면요, 오메가3 지방산을 하루에 2에서 4g 정도 복용했을 때 중성지방을 30% 정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높은 283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 호두 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 호두를 드셨던 그룹들은 혈중 지질 그리고 혈압이 낮아졌고요. 복부 지방도 16%나 감소되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서대발 박사님, 그럼 호두에 특히 오메가3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견과류도 같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실제 호두는 오메가3 폭탄식품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견과류별로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는 지방산 함량을 비교해 보면 100g당 해바라기 씨는 34mg, 잣은 37mg인데 호두는 47mg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붙이면은요, 이 호두에는 비타민 B3라고 불리는 나이아신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 성분을 잘 먹게 되면은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려 20%에서 40%의 숫자가 떨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요. 무려 15%에서 18%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가 나쁜 지방을 잡고요. 그리고 대사증후군도 잡는 거겠군요. 근데 박미경 선생님, 혹시 과거에도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호두를 많이 먹었었나요?
예로부터 호두는요. 호도육이라는 약재로 쓰였어요. 그래서 뭐 보신작용, 강요술작용, 화담작용이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허리, 무릎을 강하게 해주고 노폐물과 지방 그리고 염증을 빼준다는 내용이에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 노화로 허리도 약해지고 복부 비만이 되고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지는 중년 이후 비만에는 더 효과가 좋은 거죠. 이 호두가 건강에 좋은지는 알았지만 이렇게 정말 지방을 빼고 대사증후군까지 예방하는 슈퍼 견과류였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체험단 분들도 2주 동안 호두를 꾸준히 챙겨 드시게 했던 거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이 비만한 분들은요, 뭔가 습관적으로 드시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입이 심심해. 이게 입이 심심해. 갑자기 예.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 네. 습관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뭔가 입맛이 당기거나 먹고 네. 싶다 할 때 그때 호두를 드셨어요. 하지만 그냥 호두를 드시기도 했지만 네. 이 호두의 흡수율을 더 높이는 방법을 이용해서 드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방법이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뭐죠? 네, 바로 호두우유입니다. 아직 마시지 말고요. 좀 설명을 들은 다음에 마셔야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쳐다만 봤어요. 상상을 좀 먼저 하시고. 현영 씨 내려놓으시고, 네, 지금 벌써 숙취 씨 내려놓으시고. 아니,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무슨 뭐 다이어트다 살을 뺀다 그러면 뭐든지 굶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참아야 하느니라 이러는데, 이거 좀 주먹밥 먹고, 또 입이 심심하면 또 이걸 먹을 수 있고. 이야,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오메가3와 같은 그 좋은 지방산은요, 다른 또 좋은 지방산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저지방 우유가 더 좋죠. 200ml 정도에 호두 한 6알 정도를 넣고 갈아서 이걸 간식으로 한 잔 정도 드시면 이게 또 포만감을 만들게 됩니다. 흡수율도 높여서 더 잘 드실 수가 있죠. 그래요, 호두우유. 보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걸쭉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그 맛이 어떨지 좀 먹어봐야지 저희가 좀 이거 괜찮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선생님.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드셨어요. 이분은 너무 급해요.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맛있어, 맛있어. 어머, 괜찮다. 호두가 그쵸? 씹혀. 야, 고소해. 아니, 뭐, 호두가. 호두 맛과 그냥 우유 맛이니까 너무 맛있죠, 고소하고. 호두가 막 걸리는 거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잠깐만 들 가려진 건 아닌 거죠? 선생님, 이거 근데 호두를 꼭 6알 넣어야 돼. 좀 더 먹어도 돼요? 호두를 많이 먹어도 많이 먹으면 자꾸 많이 먹으려고. 자, 그래서 그 질문할게요. 망희원 선생님한테 내가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뭐냐면, 네. 이렇게 몸에 좋고 맛있으니까는 또 계속 몸에 좋은 먹으면 안 거라니까는 우리 그 송치한 씨처럼 더 먹으면 안 두 돼요. 잔 더 먹어도 먹으면 안 돼. 되고. 그러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더 먹어도 됩니까? 지금 아까 그 김시아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호두를 정말 배를 채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이 심심할 때 그러면서도 영양소를 보충하려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먹는 양을 한 대여섯 알 정도로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 호두에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공기에 노출이 돼서 산패가 되거든요. 아마 주부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잘못 보관하면은 나중에 먹을 때 보면은 쩐내가 나요. 그래서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는 딱 먹는 양만큼 빼고 나머지는 밀봉을 해가지고 냉장 보관하시거나 냉동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음식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비만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식욕 잡는 식품들을 통해서 비만 식욕을 잡으셨다면 네. 이제는 우리 몸을 순환시킬 차례입니다. 우리 몸이 순환되지 않으면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부위마다 독소들이 자꾸 쌓여서 부종을 만들고 또 지방이 정체돼서 살이 찌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순환을 통해서 비만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방법은 바로 S라인이 된 허리를 세워라입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허리를 세워라. 허리를 좀. 근데 살을 빼고 싶다면 허리를 세워야 한다니 이걸 어떻게 세우라는 건가요? 아니, 지금 선생님? 세우고 있잖아. 어떻게 세워요? 지금 패널분들 보니까 허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배를 내밀고 계세요. 강성진 씨, 홍익기 씨.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허리에 있는 생명의 문, 명문혈을 열어주면 되는데요. 열고 싶다. 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바로 명문혈 주변에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허리 근육. 꾸준히 허리를 쓰는 동작을 통해서 이 허리 근육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알려드릴 이 방법은 실제로 병원에서요. 대사증후군, 성인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처방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거. 요러면은 저희가 신뢰가 확 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헬스 큐레이터 김선우 선생님을 모시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잡는 동작을 알려줄 헬스 큐레이터 김선우. 허리를 세워서 전신 순환을 통해서 살까지 뺄 수 있다는 그 간단한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하루 3분만 투자하면 허리 근력뿐만 아니라 전신의 순환까지를 도와주면서 뱃살을 쏙 뺄 수 있는 지방 설거지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방을 설거지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사증후군 있으신 분들 아니면 조금 이렇게 살집이 있으신 분들 특징이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요. 네. 그리고 어디 먼데 가다가 지쳐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쉬운 운동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허리 근육만 운동하는 것보다는 허리 근육과 같은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을 한 번에 자극해서요. 이게 1시간의 효과를 내는 3분 운동이 되는 겁니다. 아니 진짜 저 같은 주부 그리고 특히 저는 또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어디 센터를 가는 거는 진짜 상상도 못하고 집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 하면은 진짜 쏠깃하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그런 1시간 효과를 본다면 진짜 제가 빨리 배워보고 싶어요. 아, 저희 아내도 아내지만 지금 문제는 저도 지금 이 운동은 정말 그죠? 예, 저도 설거지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아 진짜 같이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S라인 없어지나요? 이제 없어질 수 있을까요? 네. 하루 3분이면 된다. 뱃살 잡는 설거지 동작 대공개. 네, 제가 지금 고무장갑 들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쫀쫀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먼저 우리가 설거지하기 전에 고무장갑 끼시잖아요. 이 고무장갑을 가지고요. 간단하게 허리 근력도 키우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그리고 등 근육까지 잡아줄 수 있는 하늘 고무장갑이라는 동작입니다. 하늘 고무장갑. 네. 아 이게 끼는 게 아니라.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성민 씨 너무 자연스러우시다. 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다리를요, 본인의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서시는 거예요. 넓게 선 상태에서 고무장갑 양 끝을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차렷하고 서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는데 이때 중요한 건 허리의 커브입니다. 허리의 커브가 살짝 안으로 말리거나 배꼽이 안으로 말린 자세가 되면 허리 근육의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작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뺀 상태에서 허리 커브가 잘 유지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요. 호흡을 후 내쉼과 동시에 고무장갑을 좌우로 당겨내면서 내 눈썹 높이까지 쭉 들어 올리시고 3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다시 내려줄게요. 허리 그대로 계시고 다시 한번 호흡을 후 내쉬면서 쭉 들어 올려서 고무장갑 양쪽으로 벌리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강성진 씨 한번 봐드릴게요. 자,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렸죠? 지금 안 좋은 예 바로 나왔죠?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무릎만 아프고 허리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무릎을 구부림과 동시에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볼게요. 손은 편안하게 차렷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중심이 엄지발가락으로 살짝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고무장갑 좌우로 당겨내면서 눈썹 높이까지 쭉 올리고 시선은 고무장갑 쳐다보시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다시 시선은 고무장갑 쳐다보시고 3초를 기다리세요.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자, 한 번만 했는데 얼굴 완전 힘들어요. 오, 힘들어요. 자, 이현영 씨 한번 봐주세요. 예. 네, 이현영 씨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어깨 너비보다 복복이 조금 더 넓어야 되고요. 네. 그렇죠. 자,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허리 커브가 유지되고 시선은 잘하신다. 자, 쭉 그렇죠. 오, 잘하신다. 시선은 고무장갑을 보시고 3초 기다릴게요. 중심이 엄지발가락에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내리면서 허리는 그대로 받쳐주고 있을게요. 허리는 계속 버티는 근력을 쓰는 계속 거예요. 버티면서 15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어 근육을 너무 많이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거지할 때 이제 고무장갑을 보면은 이거 언제 끝나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방 설거지 동작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럼 남편분들도 뭐 운동도 하고 또 겸사겸사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러면은 부부 사이도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걸로 끝인가요, 선생님?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설거지도 깨끗이 하고 내 몸속의 지방도 깨끗이 설거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설거지할 때 이 물통 닦는 게 정말 일이에요. 물통도 닦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의 운동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통 흔들기 동작입니다. 흔들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이 물통 흔들기 동작은요. 이런 2리터짜리 생수병에 물을 반 정도만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걸 이렇게 가로로 눕힌 상태에서 이번에는 다리 보폭을 내 어깨 너비만큼 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요. 엉덩이를 아까처럼 뒤로 그리고 팔은 뚝 떨어뜨릴게요. 그러면 또 허리의 커브가 유지되고 허리는 바깥쪽으로 신전한 자세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 팔을 절대 구부리지 않는다입니다. 팔을 구부리지 않고요. 복부의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좌우로 팡팡팡팡팡팡 흔들어주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물통은 깨끗해지고 내 배의 지방은 쏙 빠지는 변화가 생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슴 내미시고요. 중심 역시 엄지발가락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좌우의 끝에를 잡으셨죠? 가슴 내밀고 시선 정면 보시고 열심히 30초간 우리 흔들어 볼 거예요. 자, 시작! 하나, 그렇죠. 네, 가슴을 내밀고 팔을 쭉 펴고 흔드세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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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그렇죠. 열심히 흔드세요. 쭉. 자, 어떠세요? 이거 약간 유산소 운동 같아요. 유산소 운동. 네, 이거는요 근육의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는 버티는 근육, 하나는 흔들면서 저항을 하는 근육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성 복합 근육 운동이라서 전신에 있는 근육의 큰 근육군의 3가지 이상을 써주는 운동이죠. 허벅지, 엉덩이, 등 근육. 그래서 큰 근육군만을 효과적으로 써주기 때문에 지방 감소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유산소성, 왜냐하면 산소 요구량이 굉장히 많은 동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산소성 운동까지 우리가 따로 나가서 걸을 필요도 없어요. 물통을 깨끗하게 설거지하는 것만으로도 지방을 깨끗하게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물을 반만 채워서 해야 됩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물통에서 안에서 물이 흔들리는 반동을 이용한 운동이거든요. 물을 꽉 채우면요, 이게 흔들리지는 않고 오히려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은 반만 채우시고요. 이것도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은 3분의 1만 채우셔서 열심히 흔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해보신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현영 씨 먼저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한 거는요, 진짜 이렇게 심장이 막 뛰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 키우다 보면 진짜 러닝머신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생각나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진짜 집에서 잘 할 것 같아요. 네. 동작은 간단해 보이는데 해보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땀도 막 이렇게 송글송글 맺히고 비록 지금 자세가 조금 불량하긴 했지만 이걸 열심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간 저도 자세가 똑바로 잡혀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생기네요. 자, 김시환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하루 3분 지방 설거지 동작을 하면은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될까요? 전신 혈액순환에 도움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큰 근육을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동작들이 보니까 우리 몸의 대표적인 큰 근육, 하체, 등, 가슴 근육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시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한다라는 핑계 가지신 분들, 이제 그 핑계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맞아. 네. 자, 우리 인구 부부인 우리 강성진, 이현영 씨가 좀 붙어서 한 10초만 하는 걸로 보여주면서 마무리할게요. 웃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웃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시작! 엉덩이가 너무 웃겨. 성진 씨 엉덩이 완전 오리야. 엉덩이밖에 안 보여. 입만 얼굴 빨개졌어. 몸 빨개졌어. 고무 장갑의 양 끝을 잡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허리를 세우고 무릎을 살짝 굽혀준다. 고무 장갑을 눈썹 높이까지 들었다가 3초 유지한 후 내리기를 15회 반복한다.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엉덩이를 뒤로 뺀 뒤 물통을 밑으로 내린다. 물통을 잡고 30초간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흔들어준다. 뱃살은 쏙 들어가고 허리를 풀어주는 3분 지방 설거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저희는 그냥 뭐 뒤에서 그냥 좀 이렇게 흉내만 냈는데도 벌써 전신으로 혈액이 쏙쏙 돌아서 순환이 잘 되는 듯한 느낌이 지금 드는데요. 예, 정말 네. 좋네요. 네, 3분 지방 설거지 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막혀있던 순환의 길을 트여줬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몸 구석구석 깊숙하게 쌓여있는 지방을 쏙 뽑아내야 되겠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로 지방 흡입기, 손목을 눌러라입니다. 지방 흡입기, 손목을 눌러라? 지방 흡입기? 근데 손목이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게 지방 흡입기 역할을 합니까? 이 손목에는요. 네. 손목 주름, 그러니까 손이 끝나는 곳이죠. 이렇게 접어보시면 주름이 있잖아요. 이 주름에서부터 손가락 2개 정도의 너비가 내려오는 곳에 외관혈이 있습니다. 손가락 2개 너비가 내려오면 한 이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2개의 큰 뼈 사이에 쑥 눌러보면 들어가요. 있어. 자, 이 정도가 되고요. 바깥 관문입니다. 우리 몸의 바깥을 주관하는 관문. 우리 몸의 바깥이 어디일까요? 바로 피부요. 네, 살집이요. 살집. 피부, 근육, 체액처럼 우리가 살이 쪘다고 인식하게 되는 그 몸의 외부층을 관장하는 곳이 바로 외관혈이에요. 그러니까 비만과 연관이 깊겠죠. 자, 여기가 중요한 거는요. 여기를 꼭 수직으로 눌러보셨을 때 통증이 있거나 부종이 있는 사람은 우리 욕조에 배수구가 막혀서 이 물이 잘 내려가지 않듯이 몸속에 지방이 쌓여서 체액이 순환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신 겁니다. 지금 살짝만 눌렀는데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되게 아프거든요. 그 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통증이 있다면? 한쪽이라도 아프시다면, 네. 통증이 있다면 전신 순환이 잘 안 돼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아픈 것도 있고 약간 찌릿한 느낌도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것도 대사증후군. 살짝 찌릿하실 수는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 좀 뻐근하면서 불쾌한 느낌이 나면은 그 외관혈이 잘 좋지 않은 그런 증상이고요. 실제로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대사증후군 있는 분들 보면은요. 몸이 무겁고 특히 이 손목이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얇아져야 되는데 여기만 불룩 솟은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순환이 안 되시는 거예요. 나 진짜 그래요. 저는 알아요. 여기 올라온 거를. 왜 그러죠? 여기가 더해요. 아까 뭐 옷자 달고 나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갱년기 이후에 대사증후군 있으신 여성 환자분들에게 아주 많은 증상이에요. 아니 갱년기 얘기를 참 정말 많이 듣는다. 슬프다. 야 문제네 문제. 이렇게 그러면은 아프다. 여기가 뭐 불룩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프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막혀있던 순환 불균형 때문에 쌓여있던 지방을 쏙쏙 뽑아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설마 뭐 주사나 뭐 이렇게 침을 하는 거 아니죠? 저 그런 거 아픈 거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다행히 침이나 주사기 필요 없고요. 네. 언제 어디서든 이 손만 있으면 되는 지방 흡입기 손목치기입니다. 손목치기? 손목치기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네 개 갖고 이렇게 때리는 거. 지면에 때리는 거.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손목만 치면 되는 건가요? 안을 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잡았던 외관혈이 있는 바깥쪽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도톰한 요 새끼손가락 밑에 살 부위로 이렇게 강하게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쳐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아파. 약간 네. 찌릿찌릿 저린 느낌이에요. 여기 올라오고 저는 멍들 것 딱 같아요. 제대로 타점이 됐을 때 뭔가 찌릿한 게 있어요. 그게 거긴 것 같아, 그죠? 네네. 시원한 부분 더 많이 해주셔도 되고요.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경락이 있습니다. 바로 삼초 경락이라는 거예요. 삼초는 바로 우리 몸에 물길이 흐르게 하는 그 길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혈자리가요. 손목부터 팔꿈치의 정중앙 지점에서 3cm 정도 팔꿈치 쪽으로 내려간 곳에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사독혈입니다. 여기에 큰 근육 사이 갈라진 곳을 꼭 눌러보세요. 그냥 정말
그래요. 어떤 느낌이냐면 문에 쾅 부딪혀서 여기 힘 쫙 빠질 때 느낌 있죠? 거기 누르니까 그런 느낌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독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름처럼 사거리 교차로 아시죠? 네. 넉 사자에 도랑 독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독자는요,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길에 절대 안 써요. 오염된 물이 흘러가는 하수로 같은 곳에 쓰는 그런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하수로를 주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를 잘 풀어주어야 우리 몸에 쓸데없이 쌓여있는 지방, 노폐물, 부종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목치기로 사독혈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치기로 가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따로 지압을 하거나 누르지 않아도 외관에서부터 예. 사독혈까지 사독혈까지 3초경아 흘러라 이렇게 하고 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른쪽하고 왼쪽이 조금 달라요. 그래요? 네, 아픈 통증이 조금 다르고요. 이걸 제가 말고 아내를 쳐줘도 되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죠. 아내가 남편을 쳐줘요. 그렇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을 쳐줘요. 어떻게 여자를 때리려고 그래요? 쳐보세요 한번. 어느 쪽이 더 아파? 그쪽도 아파요. 아프진 않겠지. 아파요. 진짜. 손이 저렇게 작은데. 제가 많이 쌓여 있나 봐요, 노폐물이. 근데 와이프한테 쌓인 건 아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거를 어느 정도나 해주면 되는 건가요? 네, 3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지금 TV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TV 보시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근데 특히 이 대사증후군 있는 분들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손저리다고 하세요. 네. 손저리고 손목 잘 붓고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하니까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 네. 약간 이게 이렇게 확 좀 도는 느낌? 자, 이렇게 쳐주니까 확실히 혈액순환이 좀 되는 잘 것 되는 같아요. 느낌이 들어요. 네. 김시환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동작 하실 때 주의하실 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일단은 이 맞는 부분의 팔이 묵직한 통증이 있다가 시원한 건 좋습니다. 근데 이 손날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손날에 혹시 손목 관절이 시큰시큰한 통증이 생긴다. 이런 분들은 피하시고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몸속 순환의 통로를 열어주고요. 지방을 쏙쏙 뽑아주는 손목치기 알려주신 우리 박미경 선생님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막 손목치기도 하고 식단 조절, 주먹밥도 먹고 그래서 잘했는데 유지를 못하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김시환 선생님, 이 다이어트 비만의 가장 적은 또 요요잖아요. 이게 좀 요요 없이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식욕도 그리고 체중도 다운시켜줄 수 있는 다운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머! 자, 다운차. 나 이렇게 예쁜 이름 처음 들어봤어. 다운차. 다운차를. 어떻게 이런 이쁜 이름이 있어요? 디저트를 네. 거부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했을 때 사실 그 밥보다 그 달달한 거, 디저트 그거 끊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고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힘들다. 근데 이거 다운차 마시면 운동을 조금 덜 해도 되겠다. 뜸을 드릴까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럼 다운돼요, 우리.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언제 제왕! 뭐가 맛있는 맛있어 게 보이는데? 많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잠깐 이거 뭐예요? 레몬 아니고. 뭐지 이게? 레몬은 아니에요. 귤도 아니에요. 열매. 네, 이 과일 처음 보시죠? 네. 네. 이게 바로 와일드 망고라고 하는 과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 망고의 씨앗입니다. 네, 그리고 이 와일드 망고의 씨앗을 가루로 해서 만든 이 와일드 망고 씨앗 차입니다. 근데 그냥 망고는 전 되게 즐겨 먹는데 와일드 망고하고 일반 망고랑 뭔가 차이 있어요? 그러게요. 이 와일드 망고는 아프리카 서부 밀림지대에 덥고 습기가 많은 야생에서 자라요. 거기서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런데요, 이 와일드 망고 이 과육 안에 한 70% 이상이 이 씨로 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씨앗은요, 퀘르세틴, 타닌, 그리고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것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와일드망고 씨앗이 어떻게 비만 식욕을 다운시켜준다는 얘기죠? 네, 우리 몸에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식욕 억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렙틴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식욕이 억제가 돼서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게 잔소리랑 비슷해요. 처음에 공부해라 잔소리할 때 어때요? 처음에 말 듣다가 나중에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공부해도 안 합니다. 안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저항성이에요. 렙틴도 똑같아서
그만 먹어 하면서 렙틴 수치가 올라가면 나중에 저항성이 생겨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비만한 분들은 피 검사를 해보면 렙틴 수치가 보통 높아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렙틴 저항성의 상태인데요. 이 바로 이 와일드 망고의 씨앗은 렙틴 저항성 수치를 낮춰줘서 우리 몸의 렙틴 호르몬의 수치를 낮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정말 나 멈출 수가 없다. 이건 사실은 뇌에서 시키는 거거든요, 식욕을. 멈출 수 없는 뇌에서 시키는 이 식욕이라는 게 조절이 돼서 그 후부터는 음식의 섭취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중에나 그 후에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좋다면 이 와일드 망고 씨앗을 먹으면 실제 살을 빼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와일드 망고 씨앗 추출물을요 10주간 섭취를 하게 했더니 체중은 12.8kg, 그리고 허리둘레는 16.19cm, 체지방은 무려 6.3%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식욕 조절 호르몬 렙틴이죠. 이 렙틴 호르몬의 농도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방을 태워서 지방세포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좋은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좋은 호르몬의 수치는 15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계속 좋네요 것보다 먹어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네. 2주 동안 다운차 드신 거 맞죠? 두 분 어떤 방법으로 드셨어요, 김미아 씨? 네, 저는 따뜻한 물에 이 가루를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 타서요. 아침에 한 잔씩 마셨어요. 그런데 그걸 마시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 입맛이 별로 없고요. 배도 그렇게 고프지 않고 이 차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김영철 씨는요? 예, 저는 배고플 때 한 잔씩 마셨는데요. 허기도 달래주고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식욕을 잡는 다운차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뭐 우리 참가자분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한번 마셔봐야죠. 한번 드셔보세요. 약간 느낌이 먹기 전에. 고소한데요? 신기한 게 저는 씨앗 가루로 만드는 차기 때문에 되게 막 쓴맛만 날 줄 알았는데 쓰진 그 않네요. 망고의 그 과일 향도 나고 약간 단맛도 나요. 약간 신맛이 살짝 끝에 신맛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맛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이걸 많이 마시면 더 많이 빠지나요, 체중이? 욕심 부리신다. 욕심 부리셔. 이게 많이 마시면 많이 빠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적정량을 지켜서 드셔야죠. 와일드 망고 씨앗 추출물의 식약처 일일 권장 섭취량은요 300mg입니다. 농축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분말로는 5g, 티스푼으로 1티스푼, 2티스푼 정도가 되고요. 일반 수저로 하나를 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는 섭취를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 빵. 특히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엔 맛있으면서도 간단하게 한 끼를 대체할 수 있는 빵을 많이 찾는다는데 일주일에 한 3-4번은 먹을 정도로 많이 좋아합니다. 이게 밥하는 것처럼 귀찮지 않고 일단은 간편해가지고 잘 먹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일단은 그 씹힌 식감이 부드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많이 잘 찾아서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빵집에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 특별한 단골 손님이 있다고 한다. 여기 자주 오시는데요. 오실 때마다 빵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한번 사실 때마다 좀 많이 사가시고 가시거든요. 근데 지금 좀 있으면 오실 때가 되셨어요. 잠시 후 빵집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 조금의 고민도 없이 여러 종류의 빵들을 한가득 골라 담는 오늘의 주인공 박화영 씨. 제가 빵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정도면 금방 먹어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빵순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빵을 좋아한다는 그녀. 집에 도착하고서도 역시나 빵부터 꺼내 드는데 그녀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나 빵을 좋아하게 된 것일까?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저희 아이가 고3이었어요. 고3이 되니까 굉장히 엄마가 해야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때 또 제가 새로 시작한 일이 있어서 열심히 작업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아침 걸르기 일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와중에 쉽게 그냥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게 떡하고 빵이더라고요. 그때 빵을 엄청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직장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면서 늘 시간에 쫓겨만 했던 그녀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빵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것이 일상이었을 만큼 빵을 많이 먹었다고 한다. 원래는 그렇게 빵을 좋아하던 사람이 아닌데 한번 먹기 시작하니까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밥보다는 빵으로 때우게 되고 커피 한 잔이랑 마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때울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이 드시면 그 체중에도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요. 막 살을 빼던 중이었어요. 근데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식단이 살이 빠지는 좋은 식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막 다 막 먹지 않고 간단하게 적은 양을 먹어서 제가 하는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 때문에 빠진 거였어요. 당뇨 때문에 살이 빠졌다? 당뇨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당시 그녀는 공복 혈당 수치가 275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때까지 10년간 건강검진하는 사이에서 당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을 때는 뭐 스트레스가 원인이겠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제가 탄수화물을 급격하게 섭취를 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맛있는 빵, 맛있는 떡은 흰 밀가루, 흰 쌀로 만들고 그다음에 달게 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단 것이 별로 몸에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화영 씨처럼 탄수화물을 즐겨 먹는 식습관은 정말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밀가루, 빵, 탄산음료 등의 나쁜 탄수화물은 소화가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속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러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췌장의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인슐린의 과잉 분비가 계속되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혈당이 세포로 이동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쌀밥이나 빵 등 고탄수화물 식품을 많이 먹는 식습관은 당뇨병을 악화시키며 당뇨병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40대로 아직 젊은 나이였던 박화영 씨에게 당뇨 진단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처음에 너무 당황하고 황당하고 끔찍했죠. 제일 먼저 걱정됐던 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당뇨 합병증이 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손발이 좀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된다든지,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신경이 나중에 손상돼서 앞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게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당뇨병은 완치가 없이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식습관 개선이 시급했다는 박화영 씨. 당뇨 판정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바꾼 건 식단이에요. 기본적으로 흰쌀밥을 다 없애고요. 그래서 현미 잡곡으로만 만들어 먹었고요.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라고 그래서 아까 채소와 단백질을 보충하되 좀 지방질이 좀 적은 걸로, 그리고 야채나 버섯을 많이 넣어서 좀 영양적으로 맞는 거. 즐겨 먹던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식사를 챙겼다고 한다. 그런데 불과 4시간 전 빵집에서 한아름 사온 빵을 섭취했던 그녀. 탄수화물 식품인 빵만은 아직 끊지 못한 것일까? 그런데 빵을 이렇게 좀 드셔도 돼요? 빵이요? 네,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왜요? 이거는 흰 빵이 아니라 검은 빵, 호밀로 만든 빵이거든요. 그녀가 먹는 빵은 다름 아닌 호밀빵? 일반 밀가루로 만든 빵은 먹지 않고 오직 호밀빵만을 먹는다는 박화영 씨.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 당뇨인 줄 알고 진행이 됐었을 때 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백미보단 현미가 낫듯이 그냥 흰밀가루보다는 호밀이나 통밀이 낫다는 얘기를 듣고 호밀빵을 찾아다녔죠. 근데 처음에 호밀빵을 먹었을 때 그렇게 수치가 막 많이 높게 안 나오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거를 먹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한 6, 7개월 지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당 수치가 안정권에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호밀빵이 당뇨에 도움이 됐다는 것. 밀의 한 종류로 흑맥이라고도 불리는 호밀. 식감이 거칠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밀에 비해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 호밀은 영양이 굉장히 풍부한 곡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칼륨,
또 빈혈 예방을 돕는 철분, 또 피로 회복을 돕는 비타민 B1 같은 것들이 듬뿍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밀보다는 호밀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밀의 종류이지만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는 반전 탄수화물 호밀. 호밀은 도종이 쉬운 밀과 벼에 비해 나달에서 배아, 겉껍질 등을 정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게다가 호밀이 특히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호밀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식품을 섭취할 때 그 포도당의 체내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제의 일종인 셀레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셀레늄은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특히 도움을 주게 됩니다. 천긴설이 제안하는 탄수화물 섭취법. 혈당을 다스리려면 밀가루 대신 호밀을 먹어라. 특히 호밀은 빵으로 만들어 먹으면 더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일반 밀가루로 빵을 만들 경우에는 효모를 넣어서 그냥 만드는데요. 호밀빵을 만들 경우에는 장기간 천연 발효시킨 샤워도우 반죽을 이용합니다. 이 샤워도우 반죽에는 젖성균과 같은 유기산이 풍부한데요. 이 유기산은 우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대학에선 호밀빵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호밀빵은 탄수화물 식품이지만 혈당 지수가 55 이하로 백미, 식빵, 감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것은 호밀빵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한다. 그렇다면 평소 호밀빵을 꾸준히 먹어왔다는 박화영 씨의 혈당 수치는 어느 정도일지 직접 측정해봤는데 식후 혈당 수치가 119로 과거에 비해 호전된 수치였다. 저도 처음에 당뇨 판정 났을 때는 식후혈당 400까지 올라가고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을 때도 훨씬 더 높은 거였는데 지금 조절이 잘 돼서 한 식후혈당 120에서 150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빵이 먹고 싶어서 호밀빵을 먹었지만 당뇨 관리에도 뜻밖의 도움을 받았다는 박화영 씨. 그녀는 호밀빵을 먹는 나름의 법칙이 있다고 했다. 호밀빵을 주로 아침에 먹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양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서 점심까지도 그렇게 배가 안 고파서 점심에 과식도 안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호밀 섭취법. 첫 번째, 아침 공복에 섭취해라.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호밀은 아침에 섭취하면 포만감이 높아 점심 식사량을 줄여주고 혈당 상승을 막아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뭔가 꺼내는 박화영 씨. 올리브 오일하고 발사믹 식초예요. 그냥 호밀빵만 먹으면 식감이 안 좋고 잘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올리브 오일하고 발사믹 식초를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게 넘어갈 수 있고요. 특히 소스로 먹기에는 당뇨인한테는 당이 올라가지 않아서 참 좋은 소스예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호밀 섭취법. 두 번째,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함께 먹어라. 호밀가루로 만든 호밀빵은 입자가 거칠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식초와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호밀빵의 거친 입자를 식초가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또한 올리브유에는 항산화 물질인 올레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화영 씨는 호밀을 섭취할 때 또 한 가지 꼭 곁들이는 음료가 있다는데. 홍차예요. 당뇨인들이 빵이랑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게 주스나 우유나 이런 것들 다 당이 올라가서요. 저는 찻잔 중에 홍차랑 같이 곁들여서 먹고 있어요. 홍차에는 폴리페놀이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인슐린 분비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호밀과 함께 먹으면 당뇨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호밀을 먹을 때 주의점. 호밀빵을 먹을 때는 소화를 돕기 위해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탄수화물이 당을 올리는 주범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호밀빵은 저에게는 참 고마운 존재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빵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으니까요. 호밀은 착한 탄수화물이지만 하루 적당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라 하더라도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변비뿐만 아니라 칼륨, 칼슘 등의 섭취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호밀을 가루로 섭취했을 때는 하루 종이컵 1컵 정도의 분량, 만약에 빵으로 섭취했을 경우에는 200g 정도 호밀빵 1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호밀을 빵이 아닌 요리로 활용하면서 영양 성분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 비법을 배우기 위해 평소 호밀을 즐겨 먹고 있다는 국내 제과기능장 박사 1호 곽성호 씨를 만나봤다. 제가 당 수치가 높았어요. 한 350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충격이었죠. 그래서 어떤 음식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호밀이 좋다는 걸 알고 호밀에 관련 음식을 연구하게 됐어요. 곽성호 씨 역시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 호밀을 꾸준히 먹어왔다는데, 그렇다면 그는 평소 어떤 방법으로 호밀을 섭취하고 있을까? 호밀은 대체적으로 빵으로 많이 해서 먹는데 빵은 집에서 해 먹기는 어렵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도 건강하게 호밀을 이용해서 만드는 요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호밀 요리, 첫 번째, 호밀 수제비. 먼저 수제비 반죽을 만들기 위해 꼭 첨가해야 하는 자신만의 비법 식재료가 있다는 곽성호 씨. 반죽의 탄력을 위해서 호밀과 통밀가루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 통밀가루는 호밀가루만 반죽하게 되면은 끈기가 없으면서 식감이 더 거칠죠. 그래서 통밀가루를 요즘으로서 식감도 좀 부드럽고 끈기도 생겨서 아주 맛이 좋습니다. 호밀가루와 통밀가루의 비율은 8대2가 적절하다고 한다. 반죽에 물을 넣을 때도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넣어준다는 곽성호 씨. 호밀은 끈기가 적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넣으면 끈기가 있으면서 반죽이 잘 됩니다. 여기에 달걀 1개와 소금 1티스푼을 넣고 10분 정도 앞뒤로 눌러가며 되직하게 반죽을 해준다. 그런 다음 반죽을 냉장고에서 숙성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한다는데, 지금 반으로 반죽한 것은 뭉쳐지기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2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면은 호밀이 물을 충분히 흡수해서 반죽이 조밀해지고 맛이 좋습니다. 수제비 반죽이 완성되면 수제비 육수를 만들 차례. 육수에도 특별한 재료를 넣는다고 했다. 당뇨인들한테는 특히 단백질이 중요한데 호밀에는 식이섬유는 많은데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주먹 정도의 돼지고기를 냄비에 넣고 올리브유를 둘러 볶아준 뒤 4인분 기준 물 2리터와 호박, 감자, 양파를 넣고 중불로 20분 정도 끓여준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수제비 반죽을 얇게 떼어 넣어주는데, 수제비 육수에 간을 맞출 때도 나름의 비법이 있다고 한다. 당뇨인들한테는 특히 소금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죠. 그래서 다진 마늘과 청양고추를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넣으면은 소금을 조금 넣어도 간을 맞춰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늘과 청양고추 특유의 강한 향 덕분에 소금 간을 반 티스푼 정도로 적게 해도 싱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데, 마지막으로 돼지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다는 부추를 듬뿍 올려주면 당뇨에 도움이 된다는 호밀 수제비가 완성된다. 호밀로 수제비를 만들어 드시게 되면 반죽이 숙성되고 또 익혀지는 과정에서 호밀의 거친 성분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소화가 잘 되게 되고요. 또한 부추에 들어있는 매운맛 성분인 황화 알릴 성분, 그리고 돼지고기에 풍부한 비타민 B1이 만나서 알리티아민이라고 하는 피로 회복에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돼지고기 또 부추, 호밀을 함께 먹게 되면 당뇨병 환자들의 피로 회복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이 되게 됩니다. 착한 탄수화물인 식이섬유뿐 아니라 혈당을 낮춰주는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호밀. 호밀빵은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포만감을 주고 다음 식사를 할 때 식욕을 억제해 혈당 상승을 막아 당뇨에 도움이 된다는데, 발사믹 식초, 홍차 등과 곁들이면 호밀의 거친 입자를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소화와 호밀의 영양 흡수를 높여주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한다. 과하게 섭취했을 경우 비만뿐만 아니라 암까지 이르게 하는 탄수화물. 그런데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탄수화물 섭취를 무작정 끊었다가는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탄수화물의 섭취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영양소인 단백질이나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지방이 축적이 되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심혈관계라든지 심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은 뇌를 움직이는 주요 영양소이기 때문에 섭취량을 줄이면 뇌 건강 역시 악화될 수 있다는데 이 때문에 무엇보다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탄수화물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당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또 소화 흡수가 빨리 되는 그러한 단당류 계통의 탄수화물이 나쁜 것이고, 착한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서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고 당지수가 높지 않은 걸 말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는 식이섬유가 대표적인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착한 탄수화물이다? 식이섬유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신개념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은 변비도 해결이 되고 비만도 좋아지고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이런 데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독소들을 이렇게 배출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해독 작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흰쌀과 밀가루, 설탕과 같은 탄수화물 식품들은 도종과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식이섬유가 손실되기 때문에 먹었을 때 혈당을 올리고 비만과 질병의 주범이 되지만, 도종 과정을 거치지 않는 현미를 비롯해 채소, 해조류 같은 식품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착한 탄수화물 식품이라고 한다. 우리는 실제 착한 탄수화물인 식이섬유를 섭취하면서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한 사람, 안치홍 씨를 만나봤다. 2007년도 8월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폐암 2기 말. 기침이 좀 나는 동 하다가 또 때에 따라서는 가래에 들어가면 피가 약간 보일 동 말동. 그 기침하고 피가 조금 묻어나는 증상이 있었어요. 폐암이 상당히 진행돼 있던 상태였기에 당시 가족들의 충격도 큰 상황이었다는데, 아직도 발음은 뭐 완전 초죽음이지, 뭐 암에 걸렸다 하니까 말은 못하고 그거 알고 뭐 얼굴이 다 사색이 되고 이제 그런 지경이었지.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 암 중 사망률이 1위를 차지할 만큼 위험한 암인데, 주로 오랫동안 흡연을 해온 중년 남성에게 가장 노출되기 쉬운 질환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흡연을 하지 않아도 폐암에 걸리는 이유가 탄수화물 과다 섭취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는데, 탄수화물은 제2의 담배라 불릴 만큼 폐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 의과대학 연구를 보면 폐암 환자와 건강한 성인의 혈당 수치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폐암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혈당 수치만 높다면 흡연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것이고요. 결국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폐암 발병률이 49%나 높다고 증명되었습니다. 바쁜 농사일로 평소 밥 먹는 시간이 불규칙했던 안치홍 씨. 게다가 열량이 높은 탄수화물 식품을 과다 섭취했다고 한다. 밥 진짜 지금 공기 두 그릇 넘을 거야, 그거. 사발에 이렇게 또 하나 더 뽀개져가지고 2개가 되니까 여기 지금 공기 2개보다 더 많을 거야. 칼국수를 제일 좋아했어요. 한 그릇이 뭐야, 이제 작은 그릇, 큰 그릇 2그릇씩 또는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니까 그때만 해도 그거는 한 그릇 반씩은 먹었을걸. 하지만 평생 주식으로 먹어온 흰쌀밥과 국수를 끊는다는 것은 담배를 끊는 것처럼 힘들었다는데, 그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이쪽 폐를 왼쪽 폐를 다 제거했어요. 이제 지금 폐가 이제 오른쪽만 있는데 왼쪽 폐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식도염 아니면 위염 이것이 있어가지고 약을 계속 갖다 먹었어. 식도염, 위염 등의 폐암 후유증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었다는 안치홍 씨. 병원에 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더라고. 이제 뭐라고 하면 폐에는 흰꽃 식물을 먹으라고 하길래 이제 뭘 먹을까 했는데 그 이제 마침 그 무도 흰색이지만 또 꽃도 흰색이라 해서 이제 무를 먹어보게 됐던 거예요. 폐암 수술 후 무를 먹었다? 수술과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힘들어했던 안치홍 씨를 위해 그의 주치의는 다름 아닌 무를 추천해줬다는데 실제로 한 논문을 살펴보면 무는 폐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나와 있을 만큼 폐 건강에 좋다고 한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무는 폐와 호흡기를 보호하고 튼튼하게 한다고 적혀 있는데 중국 속담에는 무를 섭취하면 의사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할 만큼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 A, C, 칼륨, 엽산,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한 그런 식품입니다. 특히 무에는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착한 탄수화물, 즉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요. 최근에 이 식이섬유가 폐에 있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줘서 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즉, 착한 탄수화물인 식이섬유가 풍부한 무는 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 자체가 폐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효능은 따로 있다고 한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식물성 효소가 풍부한데요. 이 효소는 사람의 탄수화물을 재빨리 분해시켜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무에는 안토크산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는 폐의 호흡 기능을 향상시키고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해독 작용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무에 풍부한 디아스타제와 안토크산틴 성분이 폐암 환자가 암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천균설이 제안하는 탄수화물 섭취법. 암을 예방하려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무를 먹어라.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풍부해 오래전부터 천연 소화제로 불릴 만큼 강력한 소화 능력을 지닌 식품인데 짜장면에 단무지, 치킨에 무를 먹는 것 또한 무가 소화를 잘 돕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안치홍 씨는 무를 어떻게 먹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무엇인가를 마시고 있는 안치홍 씨 부부. 갈색을 띠고 있는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내가 폐암을 극복하는데 가장 공을 많이 세운 무즙이에요. 소화계통이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밥을 주는 대로 또 잘 먹고 이래서 몸이 더 건강해진 거죠. 탄수화물을 분해 암 재발을 예방하는 무. 즙으로 만들어 마셔라. 매일 남편을 위해 무즙을 만든다는 아내 전순애 씨. 무즙을 만들려면 먼저 흐르는 물에 물을 깨끗이 씻은 뒤 질길 수 있는 껍질은 모두 벗겨내고 물을 4분의 1 크기로 잘라 깍둑썰기를 한 다음 물을 분쇄기 바닥에 넓게 깔아준다. 그런데 물을 갈기 전 갑자기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오는 아내 전순애 씨. 이 액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대추물이에요. 무만 갈면 빡빡해서 잘 안 갈리가지고 이거를 좀 넣어봤더니 맛도 좋고 좋아요. 더 먹기도 좋고. 물 1리터에 대추 한 줌 정도를 넣고 30분 정도 끓여내면 대추물이 완성되는데 무즙을 만들 때 꼭 대추물을 함께 넣어준다는 전순애 씨. 대추의 단맛이 무의 매운맛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영양적인 장점도 있다고 한다. 한의학적으로 무는 냉성, 즉 차가운 성질을 가진 식품입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서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추에는 사포닌뿐만 아니라 비타민C가 사과보다 무려 80배 이상 풍부한데요. 위장을 강화하고 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소화 기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안지홍 씨처럼 폐암 수술을 하고 난 후에 폐 건강은 물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와 대추물을 1:1 비율로 섞은 뒤 무가 완전히 다 갈릴 때까지 분쇄기에 넣고 갈아준다. 이때 무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소화효소 때문에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데
걸쭉한 식감이 싫다면 위에 뜬 거품은 걷어내고 마시면 된다. 폐암 수술 후 후유증 극복에 도움이 되고 암의 재발도 예방해준 무즙. 매일 아침 공복에 무즙 한 잔을 마셨다는 안치홍 씨. 매일 아침에 이제 공복에 이렇게 먹어요. 공복에 먹어야 저기 흡수가 잘 되고 그래서 좋아요. 뿐만 아니라 평소 좋아하는 쌀밥이나 국수를 먹을 때도 무생채 등 무를 반찬으로 다양하게 요리해 먹는다고 한다. 그래서 하루 아마 한 4분의 1을 먹는 것 같아요. 아마. 계속 무 먹으니까 속이 편안하고. 무는 나한테 곧 건강이다. 아니면 밥이라고도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좋아해요. 무를 먹을 때 하루에 4분의 1쪽을 먹어왔다는 안치홍 씨. 이 정도의 양을 먹는 것은 괜찮은 걸까? 무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무 한 개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즉, 무의 4분의 1만 섭취하게 되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 그리고 식이섬유, 엽산의 양을 채울 수 있는데요. 그 이상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무의 아리고 매운맛 때문에 위가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양념과 함께 조리하거나 김치 등으로 숙성시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다양한 요리에 활용했던 무. 특히 무의 역사는 조선왕조 실록에도 기록돼 있다는데. 조선왕조 실록에 적힌 기록을 살펴보면 정조대왕께서도 담배를 많이 태우셨는데요. 폐 건강을 위해서 무를 즐겨 드시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옛날부터 항아리에 무를 넣고 담은 그 동치미를 항상 그 천연 소화제처럼 두고 먹을 만큼 그 무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선조들이 사시사철 무를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 드셨던 것이 있어요. 바로 무말랭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편하게 무말랭이를 만드는 방법과 그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반찬으로 먹는 무말랭이. 김민철 한약사는 무말랭이야말로 무의 영양을 잘 먹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무를 말리면 칼슘의 함량이 10배 이상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단백질, 철분, 그리고 비타민 B 같은 영양소들도 훨씬 풍부해지기 때문에 무를 충분히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분해 요소를 극대화하고 영양 흡수율을 높여 암을 예방하는 무말랭이 만들기. 먼저 무말랭이에 활용하면 좋은 무가 있다는데. 바람든 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식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든 무는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또 조직 때문에 건조가 잘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무를 활용해서 무말랭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무말랭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무는 무청에서부터 바람든 무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정말 보물 같은 그런 식재료입니다. 무말랭이를 만들 때는 수분이 빠져나간 바람이 든 무를 활용하면 말리는 시간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무말랭이를 만드는 김민철 한약사. 무에 붙은 불순물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깨끗이 닦은 후 무를 껍질째 썰어주는데, 무를 말리면서 껍질의 질긴 식감은 완화되고 껍질에 있는 비타민C 등 영양소가 풍부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무를 썰 때는 길게 간격을 잘 맞춰 썰어줘야 좋다고 하는데. 무말랭이 할 때 크기는 약 직경이 1cm 정도 크기로 잘라주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잘게 자르게 돼도 말릴 때 가늘어지기 때문에 1cm 크기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은 외부로부터 또 공격을 받을 때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강력한 방어물질을 내뿜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약성 또한 더 높아집니다. 무를 이렇게 또 칼로 자르게 되면 자극을 주기 때문에 무 속에 많이 들어있는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제가 또 풍부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cm 간격으로 썰은 무는 바람이 잘 통하는 채반에 널어주는데, 무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2, 3일 정도 꼬들꼬들하게 말려주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완성된 무말랭이는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지퍼백에 넣어준다는데.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말린 무를 보관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무 자체가 수분 흡수를 워낙 잘하는 특성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보관하기에는 냉동실에서 보관하시는 것이 곰팡이 염려도 없고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말랭이를 냉동실에 넣으면 최대 2년까지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말랭이는 어떻게 활용해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말린 무말랭이로 그 무말랭이 무침 많이들 해 드시잖아요. 그럼 제가 무말랭이를 이용해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하면서 또 흡수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 분해 요소를 극대화하고 영양 흡수율을 높여 암을 예방하는 무말랭이 무침. 먼저 무말랭이와 함께 양념장에 들어갈 간장, 고춧가루, 액젓을 준비한 뒤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무말랭이를 물에 넣고 1.5배로 커질 때까지 10분 정도 불려준다. 그리고 물에 다시 한번 잘 헹궈준 뒤 물기를 꽉 짜주는데 그 다음 간장과 액젓을 1:1 비율로 맞춰 한 숟가락을 무말랭이에 넣어준다. 발효시킨 간장과 젓갈을 넣은 건데요. 우리가 발효시킨 장을 먹게 되면 입안에서 침이 고이잖아요. 바로 이 침에 아밀라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무말랭이의 풍부한 소화 효소인 그 디아스타제하고 잘 어울려져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발효한 간장과 액젓은 무에 풍부한 디아스타제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양념이라는데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를 넣고 다시 한번 버무려주면 된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무말랭이 무침의 과정이고요. 여기에 무말랭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비법이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매실장아찌예요. 무와 궁합이 좋은 매실 역시 소화작용에 큰 도움을 주는 식품이므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 완성된 무말랭이에 매실장아찌를 넣고 다시 한번 잘 버무려주면 끝! 여름철 잃었던 입맛을 살려주고 소화에 도움을 주는 초간단 무말랭이 무침이 완성됐다. 제가 특이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건데요. 마치 도라지 말린 것 같기도 하고 또 둥글레 말려놓은 것 같기도 하죠. 이게 무말랭이 뻥튀기예요. 무말랭이로 뻥튀기를 만든다? 쌀이나 떡이 아닌 무말랭이로 뻥튀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소한 사실. 무말랭이도 이렇게 말려서 뻥튀기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뻥튀기로 튀겨줘요. 실제 무말랭이를 들고 뻥튀기 가게를 찾아간 제작진. 기계에 넣고 돌리자 정말 무말랭이가 바삭바삭하게 튀겨졌는데 그렇다면 무말랭이를 뻥튀기로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무말랭이를 뻥튀기를 튀기면 수분도 더 농축이 되고 또 영양 성분도 더 농축이 돼서 그냥 과자처럼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드시면 단맛도 훨씬 더 많아지고요. 또 이 뻥튀기 된 거를 드셔도 되지만 그대로 차처럼 끓여서 먹을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말랭이를 뻥튀기로 튀기면 무의 알싸한 맛이 어느 정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식감 또한 바삭해지기 때문에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한다. 또한 무말랭이 뻥튀기를 뜨거운 물과 함께 차로 우려 마시면 무말랭이 속에 풍부한 성분이 잘 우러나와 더욱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한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줘서 암 예방은 물론 폐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무 활용법. 생물을 대추물과 함께 1:1 비율로 섞어 분쇄기에 갈아준 뒤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먹었다는 안치홍 씨. 무를 1cm 넓이로 길게 잘라 무말랭이로 말려 무쳐 먹거나 뻥튀기로 만들면 무의 단백질 분해 요소와 영양 흡수율이 극대화된다고 한다. 주체할 수 없는 식욕, 늘어만 가는 살. 손발이 이제 저릿저릿하고 쑤시고 아프고. 살이 찌니까 발목에 무리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끊어져가지고 수술하게 되었어요. 비만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비만도가 높을수록 염증 수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쁜 염증 물질이 우리 몸에 쌓이면 각종 질환뿐 아니라 암,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비만 타파 만성염증을 잡아라. 14일의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14일의 도전 체인저!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고민인 분들의 사연을 신청받았습니다. 그중 다이어트가 가장 절실하고 건강 개선이 필요한 3인을 뽑았습니다. 14일의 도전 체인지업 도전단과의 첫 만남. 30kg 찌면서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움직임 불편하고 다리도 많이 저릿저릿해서 또 그런 부분이 많이 불편했고, 살이 찌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섭고 발목 염증도 생기고. 살 때문에 괴로운 3인의 도전단입니다. 먼저 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몸의 균형을 알아보는 체성분 검사, 혈액 검사, 복부 피하 지방 검사까지 다양하고 정밀하게 검사했는데요. 과연 도전단 3인의 현재 건강 상태는? 비만의 척도가 되는 체지방 검사를 했을 때 세 분 모두 안타깝게도 보통의 수치를 넘는 과체중 혹은 비만 상태로 나왔습니다. 유정숙님 같은 경우는요, 검사 결과 복부의 피하 지방이 이제 윗복부가 27mm, 아랫복부가 17mm로 동나이 때와 비교했을 때 이제 정상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고요. 유정숙 씨의 복부 비만 상태입니다. 김남훈님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160으로 정상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김남은 씨,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봉희님은 몸속에 나쁜 수치들이 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나쁜 콜레스테롤도 올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몸에 이제 염증 상태도 염증이 많이 퍼져 있는 게 이제 피 검사 결과상 보이고요. 그리고 피하 지방의 두께 역시 5cm 내외로 굉장히 이제 두께가 있는 편입니다. 봉희 씨는 염증 수치가 높은 상태입니다. 비만의 각종 대사 질환이 심각한 3인. 이들의 비만 원인은 뭘까요? 먼저 봉희 씨를 만나봤습니다. 현재는 106kg고요. 130kg까지 쪘다가 70kg 때까지 뺐었어요. 근데 다시 요요가 왔어요. 3년마다 요요가 반복됐던 그녀. 살찐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야근하고 오면은 또 배고프니까 간식으로 사놓은 과자나 그런 걸로 이제 때우다 보니까 좀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반가운 손님이라도 온 걸까요? 불이 나게 문을 여는데요. 누구세요? 그 정체는 바로 배달 음식. 오늘 점심 메뉴는 피자와 스파게티입니다. 매일 한 끼 정도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는데요. 건강보다는 맛이 우선이라는 봉희 씨. 밥은 맨날 먹잖아요. 요요가 반복되면서 식욕 조절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먹었는데 또 금방 배고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게 입이 심심하니까 계속 먹게 돼. 어느새 피자 한 판을 혼자서 개는 감치듯 해치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스파게티까지 싹쓸이했는데요. 그 피자 한 판을 다 먹었어? 엄마한테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하고? 아, 피자 한 판 가지고 그래. 어떡하니, 이 살을 다. 응? 언제 뺄 거야? 응? 너무나 속상해요. 근데 먹는 그 식탐이 대단해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식탐을 억제를 못하니까 그게 본인 스스로 안 되나 봐요. 응? 그러니까 다리도 인대도 파열되고 수술하고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족발 먹으러 갈래? 아, 어떻게 하냐? 그녀의 비만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4달 전 발목 인대 파열로 수술까지 했는데요. 살이 찌니까 발목에 무리가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삐끗하다 보니까 한 4번, 5번 다치니까 완전 끊어져가지고 수술하게 되었어. 수술 후 먹고 누워있는 게 일상. 현재 그녀의 몸무게는 106kg, 초고도 비만입니다. 아파서 병원 가면은 다른 환자들보다 더 회복이 좀 느려요. 염증 같은 거, 염증 수치가 높다고. 염증과 대사질환의 척도인 복부 비만까지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사연 신청. 예. 별로. 들어오세요.
살 별로 그렇다는 거 없어 보이시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 뱃살 좀 보세요. 뱃살이 제일 고민이라는 유정숙 씨입니다. 그녀의 하루를 들여다봤는데요. 아침 8시. 여느 주부와 다를 바 없이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침은 꼭 챙겨 먹는다는 정숙 씨. 각종 채소들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아침 메뉴는 고추장으로 국물을 낸 얼큰 수제비입니다. 결혼 전에도 저희 아빠가 굉장히 국수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따라서 또 아버지의 입맛을 그대로 물려받은 정숙 씨. 밥상위엔 밀가루 음식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보, 네. 식사하세요. 수제비 했어요, 여보. 아이 아줌마가 아침부터 수제비야. 아니, 당신 좋아하는 고추장 풀고 맛있게 해서 한번 드셔보셔. 아이 저 나이 들수록 밥 주물러 사는 건데 밥을 먹어야지 이게 수제비를 못 이게 되겠어. 더 좋아 나는. 아유. 왜? 기운이 없어서 이거 운동하겠어 이거. 아,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럼 저기 개떡 먹고. 에이. 에이 나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이거. 밥 줘. 진짜. 아유. 알아서 해. 나중에 뭐 생각하라고. 아침에는 밀가루 먹지 말자고. 당신 해 내일 아침부터. 밀가루로 만들었다고 하면 다 좋아요. 개떡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오죽하면 제 별명이 빵순이에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정숙 씨에게는 이보다 맛나고 행복한 아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침부터 밀가루 음식을 먹는 아내가 탐탁지 않은데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걱정이에요. 툭하면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같이 짜장면도 먹으러 가고, 툭하면 빵 토스트 해서 그거 먹고, 하여튼 밀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걱정이에요. 아침 식사 후 그녀가 챙기는 게 있습니다. 혈압약하고요, 고지혈증 약이요. 저는 한 5년 정도, 5년 넘었다 10년 됐어요. 근데 이 약은 끊지 못할 것 같아요. 고지혈증 약하고 혈압약은 꾸준히 드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고혈압, 고지혈증 등 적신호가 켜진 그녀의 건강 상태. 친정에 형제가 사남매인데 다 혈압약을 먹어요. 고지혈증 약도 다 먹고. 몸은 힘들지만 집안일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서서 이렇게 좀 왜 고정된 자세로 한참 일을 할 때라든가 뭐 먼지 같은 거 이렇게 구부려서 뭐 밑에 하고 할 때 그날 저녁에는 막 쑤시고 아프고 며칠 전에도 부인과 가서 이제 뇨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씩 약을 먹고 있었고. 고된 집안일 후 떡과 빵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그녀. 하루치 탄수화물 양을 초과했습니다. 아이고 또 뭘게 드세요? 응? 뱃살 뺀다면서 이 뱃살 좀 보세요. 뱃살 좀. 아이고 당신 배는 있어요 정말. 이런 정숙 씨 뱃살과 이별할 수 있을까요? 손녀와 딸의 깜짝 방문. 한눈에 봐도 살이 쪄서 힘들어 보이는 딸 남은 씨. 우리 셋째 딸이에요. 근데 애 낳고 너무 살이 쪄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요. 출산 전에는 한 60대 중후반 정도 나갔었어요. 아기 나기 전에 30kg 쪄서 30kg 넘게 쪄가지고 103kg였다가 조리원에서 10kg 빠지고 이제 90kg인데 이제 여기서 더는 잘 안 빠지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날씬한 몸매였던 남은 씨. 그녀는 왜 살이 찌게 된 걸까요? 불균형한 식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야식을 또 좋아하니까 이제 아침 먹는 시간도 늦어지고 또 점심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야식을 또 먹게 되고 그러한 이제 루틴이 반복되면서 계속 불균형하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찬스에 잠시 꿀맛 같은 휴식을 갖는 남은 씨. 출산 후 살은 찌고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뭐 임당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다리 저리 손발도 저릿저릿한 거 그런 부분이 좀 컸죠. 살이 찌면서 생기는 이상 징후들. 엄마 정숙 씨는 딸 걱정이 앞서는데요. 부모의 지병을 또 자식들이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이 찌고 나서 무릎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픈 부분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쓰이게 되죠. 그렇다면 이들 모녀의 허리둘레는 대사질환의 기준치를 훌쩍 넘는 복부 비만. 과연 이들 모녀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건강 개선이 시급한 3인의 도전단 14일의 도전 체인지업. 비만 타파 만성염증 잡는 이들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새싹보리에 함유되어 있는 클로로필은 항산화 물질로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항산화, 피부 건강, 혈중 콜레스테롤까지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엽록소가 장 속에 들어오면 헤모글로빈으로 변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만성염증의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액의 염증, 체내 염증을 예방하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새싹보리는 혈관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 외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새싹보리엔 폴리페놀의 일종인 사포나린이 있는데요. 당뇨병 관련 요소인 알파글루코시데이즈를 억제하고 혈당과 간에서 중성지방을 낮추고 알코올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어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개선 실험 결과 새싹보리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성지방과 체중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중 감량과 만성염증을 잡기 위한 14일의 도전 시작! 14일의 도전 체인지업. 안녕하세요. 랄라봉이라고 합니다. 이 새싹보리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먹는 샐러드에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릭 요거트랑 섞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녹차 맛이랑 좀 비슷하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이번에 살 좀 빠지겠는데 우리 마누라 우리 딸내미 잘하네. 좀 더 빠르게 좀 하세요. 10% 감량. 운동은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오늘은 현미밥과 간단한 토마토 위주로 식사를 마치고 새싹보리를 타서 물처럼 마시려고 합니다. 새싹보리 착즙분말도 매일 섭취했습니다.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고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요. 각자 나름의 방법대로 14일을 보낸 도전단. 드디어 14일 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연 도전단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가장 심각했던 복부 피하지방 상태부터 체크했습니다. 그 결과는? 피하지방의 두께가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한 1에서 1.2cm 정도가 두께가 이렇게 얇아지셨어요. 김나무님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몸무게 3.0kg 중에 이제 체지방은 1.8kg 빠지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봉희 씨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몸무게는 총 6.1kg 감량이 되셨고요. 그 중에 체지방량은 3kg이 감량이 되셨어요. 이게 지금 지방 1kg의 부피거든요. 그럼 이게 몇 개가 빠졌겠어요? 3개가 빠졌겠죠? 정말요? 2주 전에 뵀을 때는 세 분 모두 과체중 혹은 비만 상태였는데요. 2주 후에 뵀을 때는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체중이라든지 체지방량 그리고 복부의 피하지방 두께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특히 봉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인 137 수치였는데 137에서 정상인 120으로 많이 감소된 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봉희 씨 몸무게 6.3kg 감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감소했습니다. 유정숙 씨 몸무게 3kg 감량.
김남은 씨도 몸무게 3kg 감량. 모두 다이어트 대성공. 꾸준히 계속 하다가 꼭 먹고 싶으면 참았다가 이제 조금 맛보는 식으로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요 없이 계속 꾸준하게 할 거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제 이 원피스가 맞지 않았었는데 2주 동안 식사 조절을 하고 식습관 개선도 하면서 이제 옷이 맞음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체인지업 파이팅!